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수 여사.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요 앞에를 정리를 해보면은 4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박정희 당시에는 이제 육군 광주에 있는 포병의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병학교에 가 있었는데 그 광주 포병학교에는 사실은 이승만 정권이 하나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수한 엘리트 군인들을 미국에 많이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박정희도 이제 유학을 또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광주의 포병단장으로 있을 때 많은 유학 갔던 포병 장교들과 생활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마 유경수 여사도 모처럼 아주 결혼한 이후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막바지였으니까, 휴전협정 때문에 서로 막 회담하느라고 큰 전투도 이제 저 휴전선 근처에만 크게 벌어지고 남쪽에는 전투도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도 그런대로 이제 장녀 근혜양이 태어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는 좀 아무래도 관사를 쓰게 되니까 포병 단장이니까 좀 그래도 여유 있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서울 같은 곳은 그 당시도 집값이 비싸고 해서 이 군인 봉급으로는 정말 괜찮은 집에 새들어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예. 광주에 있을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가 쓴 시 이런 걸 봐도 부인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정에 충실한 그런 가장이었죠.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 동숭동 있지 않습니까? 예. 군인은 항상 이게 보직이 바뀌니까요. 그 당시는 또 6.25 전쟁을 전후한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이 군인들의 보직이 그냥 6개월 단위로, 그 다음에 홍천에 있다가, 양구에 있다가, 정선에 있다가, 또 후방 광주에 있다가, 또 김포에 왔다가, 또 대구에 근무하다가, 서울에 왔다가, 막 이런 판이었거든. 1년에 어떤 데는 서너 번도 다 이제 바뀌니까요. 예. 전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 동숭동으로 이제 이사가는 장면부터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동숭동 비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대령이 떠난 후 유교사는 광주에 머물러 있었다.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유엔 및 공산 측 대표들은 27일 상호 10시 한국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전투는 27일 하오 10시에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이다. 그것은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침략을 개시하였던 1950년 6월 25일 이래 3개년 1개월 2일 19시간 만에 그치는 것이다. 쌍방 수석 대표들은 18통의 휴전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3년 7월 28일 기사입니다. 그 무렵 서울에 방을 마련하였으니 솔가하여 오라는 기별이 박대령에게서 왔다. 곧이어 군용 차량 한 대가 내려왔다. 유교사는 어머니와 곧 이삿짐을 챙겼다. 국방색 철제장 하나에 이부자리를 싼 보따리 몇 개가 이삿짐의 전부였다. 국방색 철제장은 결혼 때 친구들이 선물로 마련해준 신혼생활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었다. 군용 차량 앞자리에 앉아 근혜양을 품에 보듬어 안은 유교사는 서울까지 하룻길을 시달렸다.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비포장길을 그냥 하룻길이죠. 광주에서 서울 오는 게 그 당시에는 하룻길이었습니다. 한강교를 건너자 전쟁으로 폐허된
서울 거리 풍경에 놀랐다. 두 번이나 계례군에게 점령하였던 서울 거리는 한마디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용하게 폭격을 면한 서울역은 그런대로 옛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나 역전은 허벌판과 같았다. 파괴된 건물의 벽돌 조각이 인도에 뒹굴고 부서진 문짝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반쯤 파괴된 건물의 남은 잔해는 해골 같은 인상을 주었다. 전차가 다니고 있었지만 승객이라곤 4~5명이 덩그렇게 앉아 있었다. 일사후퇴 때 피란간 시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거리는 비다시피 했다. 배화에 다닐 무렵의 서울 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여사에게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악몽의 한 장면 같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거리가 어두웠다. 종로 5가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군용차는 어두운 길을 달렸다. 가로의 플라타나스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기도 하였다. 사모님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병이 옛 서울법대 옆골목으로 우회전하면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도 요리조리 비탈길을 500m쯤 달려가서 멎었다. 차가 더 올라가지 못할 만큼 길이 가파르고 좁았다. 연락병이 앞장을 섰다. 유교여사는 근혜양을 안고 뒤따랐다. 여기입니다. 지금 이 동성동이 어디냐면요, 그 서울대학교 예전에 법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은 그 한마디로 대학로죠, 대학로. 예. 지금의 그 대학로에 저 뮤지컬이다, 연극이다, 그 낙산 밑에 많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서울법대에서 골목을 해가지고 아마 낙산 산 밑에 조그만 또 새방을 구한 거죠. 예. 여기서도 이제 유교사가 잠시 또 살게 됩니다. 여기입니다. 연락병이 가리키는 집은 낡은 고가로서 대문이랄 것도 없는 삐걱거리는 문을 들어서자 디귿자로 꼬부라진 쪽문이 있는 문간체의 방, 그곳이 유교사가 거처할 곳이었다. 그리고 안채 뜰 아랫방이 하나 더 있었으나 예수 동생이 거처해야 했다. 대구 집을 주인에게 내주게 되자 살림을 몽뚱그려 차에 싣고 상경하여 동숭동에서 유교사 일가와 합류하였던 것이다. 이경영 여사는 이 협소한 새방에서 아기를 길러야 할 딸의 일이 너무나 측은하고 가슴 아팠다. 그러나 유교사는 태연하게 아기를 방 아랫목에 눕혀두고 이삿짐을 푸는 것이었다. 유교사가 서울 생활에서 겪은 시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이경영 여사의 수기에서 따오면 다음과 같다. 그런 고생을 해도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군인의 아내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군인의 아내가 호강을 하면서 사는 것은 남편이 다 부정한 짓을 해야 고생 안 하는 것이며, 어머니가 저희를 가르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해도 참고 웃고 지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를 달랬었어요. 이경영 여사의 얘기입니다. 이게 어릴 때 자란 그 옥천 교동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의 뭐 한 3,000평 되는 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그 집에 작은 아씨로 지내던 유경수가 결혼을 해서 새방에 좀 전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경영 여사는 얼마나 그 남편이나 어떤 면에서 원망이 심했겠어요. 육종관 씨는 충청북도에서 뭐 2~3번 아내들은 심하게 면 갑부였는데 말이죠. 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번도 육종관 씨한테 가서 이경영 여사나 유경수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또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예. 육종관 씨도 정말 대단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말 안 듣고 박정희와 결혼했다고 아예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 말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군인의 아내로서 그냥 원망 없이 살아가는 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경영 여사의 수기를 통해서 잘 표현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말에서 8월 한 달은 무더운 철이었다. 동숭동 꼭대기에 얻었던 새빵은 천장이 낮은 탓인지 한여름 떼약볕에 방안이 찌는 듯 더웠다. 더구나 이 서양바지 단칸방은 오후가 되면 햇볕이 아랫목까지 비쳐들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유 여사는 그네양을 안고 예수 동생 방으로 피해갔다. 그것도 찌는 듯 덥기는 일반이었다. 온몸에 땀이 끈끈하게 번졌다. 이 무더운 생활에서도 여사의 옷맵시는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단정하였다. 정신적인 긴장이 더위를 이겨냈다기보다 그것이 유 여사의 성품이었다. 유 여사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군인의 아내로서 절박한 기다림의 생활의 시작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일선에 가 있는 남편이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졌다는 뜻일 수 있다. 기다림은 희망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사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적인 궁핍과 시련을 이겨내려는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다림의 희망 속에서 오늘의 괴로움을 참고 이겨냈던 것이다. 박대령의 부관으로 있었던 원병호 중위는 당시 박대령의 월급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할 수 없으나 지금 돈으로 환산하여 2만원 미만으로서 쌀 한 가마 값이 모자라는 액수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육군 대령이었는데요. 그 당시 받는 월급이 2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쌀 한 가마 값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밝혀준 분은 원병호 중위, 그 당시에 부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조류학자죠. 경희대 교수도 했고요. 원병호 교수님. 그 당시에는 박정희의 부관이었다고 합니다. 예. 2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근해양까지 합치면 4식구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던 유 여사의 고초와 생활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유 여사는 새방의 문지방이 유난히 높은 것이 고통거리였다. 겨우 혼자 걸어다니기 시작한 근해양의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예,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았죠. 이게 문지방이 높으니까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꽈당꽈당 넘어지는 거죠. 예, 근해양의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아마 지금 이제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이 지금 제가 읽는 책을 아마 들으면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날 것 같아요. 네. 가장 박정희와 유경수, 박근혜, 박지만, 박근영을 옆에서 본 박목월 선생이 쓴 책 아닙니까? 예. 이 책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작년이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글을 하나 또 써서 이 표준어 얘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이걸 썼고요. 박근혜 그 당시에 영예도 그거 뒷부분에 또 여기에 대한 감상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가 수돗물을 받으러 가 있으면 근해양은 엄마를 찾아 문지방을 넘다가 동그러져서 이마를 깨거나 무릎을 다치기 일쑤였다. 이 새빵 골목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낙산 중턱이니까 서울대학 교정이 보인 거죠. 그 교정에 아침낮으로부터 햇볕이 내리쬐는 8월 어느 날이었다. 일선에서 박대령이 상경한다는 연락이 왔다. 유 여사는 평소에 다니던 해화동 시장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다. 물건값이 쌀 뿐 아니라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물전에 들어선 유교사는 이것저것 남편이 좋아할성 싶은 창거리를 기웃거리며 가끔 손에 든 종이를 펴보곤 하였다. 미리 집에서 적어온 일종의 예산서 비슷한 쪽지였다. 옹색한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 어느덧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 미리 시장에 가기 전에 예산을 세워 감자 얼마, 파 한 단 얼마 이런 식으로 그날 꼭 필요한 목록을 적어서 적힌 대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곤 하였다. 군인의 봉급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같은 값이면 좀 더 싱싱하고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동네 가까운 시장이 아닌 먼 동대문 시장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내로서의 성의요, 남편에 대한 정성이었다. 그 낙산 언덕에서 내려서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집이 있었죠. 그거를 지나서 걸어서 아마 종로 5가 사가 쪽으로 와서 동대문 시장을 들려서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또다시 걸어왔겠죠. 그죠? 이 6.25의 생활이 월급만으로 생활하려는 청렴한 국군의 중추적인 고급 장교의 안살렘이며 그 아내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육군 대령입니다. 그나마 유교사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일일이 가계부에 적어 넣는 것이었다. 아직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처녀로서의 예수 동생에게는 언니의 하는 양이 애처롭고 답답하게만 여겨졌다. 원 언니도 도대체 몽땅 해야 몇 푼어치 된다고 맨날 가계부야. 모르는 소리마. 어려운 살림이니 가계부가 필요하지. 적은 월급으로 제대로 살려니 예산대로 살아야 하잖아. 여사의 대답이었다. 동숭동 새방에서만 3개월을 살았다. 그동안 박대령이 한 차례 다녀갔다. 박대령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때의 생활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근혜양의 모습과 사람 사는 꼴이 많이 아니구나 하는 인상뿐이었다. 사람 사는 꼴이 진짜 말이 아니구나 하는 인상뿐이었다고 합니다. 동숭동 새방을 다녀온 박대령은 이사를 해야겠다고 절실하게 생각하였다. 부관 원중이와 의논하였다. 박대령의 부탁을 받은 원중이는 마침 고사북동 사촌 누이네 집이 비게 되어 그 집을 알선하였다. 동숭동에 세들었던 돈으로 그 집을 빌리기는 힘에 겨웠다. 전세금을 깎고 안간 힘을 써서 겨우 독채를 전세로 얻게 되었다. 여사에게는 독채를 쓸 수 있는 기쁨과 가족들의 군색함을 살펴주는 남편의 애정이 마음 든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가로수의 단풍이 노랗게 물든 1953년 10월 말, 마침내 유교사 일가는 고사북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다음은 고사북동 389번지에 살던 때의 얘기입니다. 소제목이 고사북동 38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남교에서 대광고등학교 쪽으로 곧장 내려오다가 오른쪽 중간 지점에 고사북동 파출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오른편으로 꺾어 10m쯤 올라가 다시 오른편으로 돌아서 10m 가면 왼편으로 짤막한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다. 이 막다른 골목을 끼고 왼편으로 늘어선 세 채의 외식 단청집, 그 중에서 가운데 집이 유교사가 이사한 집이었다. 고사북동 389번지. 시집온으로 새방살이만 하던 유교사에게 건평 20평 미만이나마 이 독채집이 무척 널찍해 보였다. 별다른 가구가 없고 보니 집안이 횡댕글에 빈집 같았다. 솥은 주인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빌어 썼지만 반반한 그릇이 제대로 없었다. 찬장도 선반도 없었다. 군인 가족이니까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 살림 도구가 저렇게끈히 여기던 이웃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처럼 변할 줄 모르는 박대령 댁 살림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방이 3칸, 현관 옆방에 낡은 책상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박대령의 서재였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인들의 봉급은 이렇게 다 박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군에도 부패가 만연돼 있어서 심하게 하면 물자가 생기고 뭐 옷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또 팔아서 조달하는 사람, 또 군인들에게 주는 뭐 금빵이다 여러 가지 그 보급품 이런 걸 또 모아서 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챙기는 사람, 부정들이 만연했죠. 거기야 요즘은 뭐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카드로 뭐 소고기를 사 먹고 스시를 사 먹고, 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요즘에도 일부 벌어지네요. 그죠? 참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일에는 뭐 전혀 박정희는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정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전기나 책을 읽어봐도 오직 군인이면 자기는 군에 대한 명예만 생각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작전을 짜고, 이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 648기생이죠. 저 김종필 648기죠. 648기생들이 시간이 갈수록 박정희 곁에 이제 든든한 선배를 두고, 아, 뭔가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혁명을 생각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덧붙입니다. 고사북동 안방은 6조, 온돌로 개조한 방으로 불이 잘 들지 않았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불을 때도 방 안이 냉돌 같았다. 거기다가 땔감도 넉넉하지 못하였다. 구공탄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장작을 땔감으로 쓰던 시기였으나 장교 가족들에게 배급되는 장작은 한겨울철 한 차분도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겨울을 나야 했다. 여사와 예수동생은 장작개비를 손수 도끼로 잘게 빠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연탄도 없는 거예요. 연탄. 그죠? 그 당시에 연탄이나 중석이나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저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항상 수출품 1호 하면 뭐 중석 이런 거였거든요. 광물이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은, 아, 연탄이 없으면 기름 보일러를 떼지. 그 기름, 그 석유 골로 있잖아요. 생각하는데, 석유 골로 같은 게 보급된 것도 그 1963년 박정희가 혁명한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연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골로 같은 걸 쓰게 됐죠. 기름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소원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그죠? 밥을 줘야 된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뭐 민주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가 다 있는 거지. 굶어 죽으면서 민주가 어딨냐. 이 생각을 박정희는 항상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거 그냥 그 유경수와 예수 동생이 그 도끼로 장작 패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이 되고 좀 좋아요? 평생 처음으로 도끼를 들어보는 자매는 서로 위로 겸 격려를 해가며 장작개비를 빠개곤 하였다. 앞집에 살던 박준규 교수가 부인의 해고담을 앞집에 살던 박준규 교수 부인의 해고담을 들어본다. 예전에 그 당 의장을 한 박준규 교수 같습니다. 예, 공화당 의장을 했죠. 처음에는 바깥 어른이 전혀 군인인 줄 몰랐어요. 장교택이라면 사병들이 들락거리고 군인들이 웅성대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사님 댁은 절간 같았어요. 언제나 조용했어요. 또 여사님은 말이 없으신 분이라 남편이 무엇 하신다는 말씀이 없었고요. 나중에 바깥 어른이 대령이시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대령쯤 되는 고급 장교가 저렇게 어렵게 사시나 하고 의아한 생각조차 들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뒷곁 양지 쪽 장독대에 걸터 앉아 3살쯤 되던 그네양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에요.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까지는 조금 불편했던 게 글도 작은데
차 안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이상수 PD가 뒤에서 불을 이렇게 좀 비춰주니까 아유 구세주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동기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집에는 수도가 나오지 않았다. 앞집 박 교수 댁에 신세를 졌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또한 그렇게 살아온 여사에게 남의 집에서 수돗물을 빌어 쓰는 심적 고통은 옆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부인을 통하여 듣게 된 사연을 유 여사가 돌아가신 후 어느 여성 잡지에 실었다. 6.25 동란을 맞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로 복귀한 후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지금의 보문동 파출소에서 멀지 않은 언덕배기에 오뚝 솟은 자그마한 주택이었다. 우리 집 뒷집, 그러니까 내 집 뒷뜰이 그 댁의 앞마당과 통하고 있었다. 유교사는 당시 전방의 포병사령관으로 근무하시던 박대령의 사모님이시다. 그런데 그 동네가 언덕 위에 위치했기 때문인지 우리 집에는 수돗물이 잘 나오는데 그 댁에는 물이 잘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박대령 댁과 우리 집은 수돗물을 함께 나누어 쓰게 되었고 사모님도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물을 길어 가시곤 했다.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물이 잘 안 나올 때는 수도 계량기 통에다가 직접 고무관을 꽂아 물을 끌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물고생을 많이 한 시절이었다.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대가 높으면은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이걸 뽑을 수가 없으니까요. 옆집에 물을 계속 이제 빌려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저도 중학교부터 서울에 다녔으니까 저는 그때는 뭐 한 196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부산에 있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와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 살았거든요. 그때도 이런 모습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예, 수압이 저는 종암동 쪽에 살았는데 언덕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막 길르고 다니고 그랬죠. 수압이 낮아가지고 수도가 안 나오니까요. 내가 내자한테서 듣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사모님이 계량기 통의 고무관이 찢어지거나 끊어지기가 무섭게 새 관을 사다가 갈아 끼우곤 하셨다 한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무관 값을 우리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자상하신 마음씨였다. 그리고 고급 장교의 부인으로서 아주 검소하고 성실한 사모님의 생활 태도를 내자는 여러 번 나에게 들려준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 사모님께서는 늘 수돗물 값에 신경을 쓰시고 월말이 되면 물값을 같이 물게 해달라고 잊지 않고 제의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자는 수도 꼭지도 없고 계량기도 고장이 나서 그런지 수도 요금이 안 나온답니다. 그만두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신경을 쓰셨다고 한다. 이거는 박준규 교수가 여성동화 74년 10월호에 글을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투고를 했던 겁니다. 유 여사는 시장에 갈 때마다 콩나물이나 두부를 살 뿐 쇠고기나 생선을 사는 일이 없었으므로 박 교수 부인은 식성이 육물이나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여기게 되었다. 하루는 박 교수 댁으로 굴비 두 두름을 여사가 들고 왔다. 박 교수 부인이 사양하자 여사는 우린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먹어요 하였다. 함께 시장에 다녀본 경험으로 미루어 그 말을 고지 들었다. 그러나 훗날 생선이나 고기를 사지 않는 것을 검소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며 그날 굴비를 가져온 것은 수돗물을 쓰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일이었다. 유 여사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신설동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가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쌓아두고 팔고 있는 가게가 있었다. 여사는 사과가 먹고 싶었다. 그럴만도 했다. 둘째
둘째 아기를 가져 입덧이 심할 무렵이었다. 근영량을 임신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커먼 사과가 먹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 갈 때마다 준비해가는 쪽지에 적힌 물건을 모두 사버렸으므로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다. 설사 남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살 수는 없었다. 사과 한 개에 불과한 것이기라 하더라도 자신이 먹고 싶다고 사 먹게 된다면 알뜰하게 꾸려가는 살림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것만 같았던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그것이 크든 작든 억제하지 못한다면 성의와 의지로 버텨나가는 긴장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좌절될 것만 같았다. 참자, 유교사는 먹고 싶은 사과 한 개를 끝내 못 사 먹었음을 훗날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지나치게 가정생활에 마음을 쓰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남편이 군인이니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먹고 싶은 생선이나 고기도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책임의 태반은 아내가 져야 한다. 여사는 경험에 비추어 이런 요지의 말을 훗날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찬이 돼가지고요. 혹시 또 하다 보면 뭐 전화가 오는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진동이 또 울릴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소리가 있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다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좋은 내용이네요. 별을 달고 드디어 박정희 대령이 이제 그야말로 별을 다는 순간입니다. 위에서 고사복동의 생활 분위기를 절간 같다고 비유한 일이 있지만 이와 같은 가정 분위기는 유교사의 차분한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용한 집안 분위기도 박대령이 일선에서 돌아오게 되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유교사는 나들이라도 나가듯 입성을 좀 더 화려하게 바꾸어 입고 얼굴의 화장도 평소보다 마음을 쓰는 것 같았으며 적적하기만 하던 부엌에서 똑딱거리는 도마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 활기찬 움직임을 보고 이웃에 사는 박 교수 부인도 박대령이 돌아왔음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대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박대령은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남편을 모시는 유교사의 태도가 너무나 극진하여 박 교수 부인이 물어본 일이 있었다. 이웃 사촌이라고 이런 이제 관심들이 자꾸 생기겠죠.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대하셔요. 예부터 남편을 하늘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유교사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박대령이 춘장으로 진급하게 된 것은 그해 11월 25일이었다. 마침 일선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라디오를 듣고 있던 박대령은 하고 가볍게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라디오 뉴스 발표 때 대령에서 춘장으로 진급하는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유교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춘장으로 진급하신 것 아니에요? 알아봐야겠어.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에 문의하였다. 사실이었다. 그 당시 모 고위 장성이 박대령같이 강직하고 청렴한 군인이 별을 달아야지 정계에 줄을 대고 설치는 사람들만 진급하게 되면 군부는 망하고 말 거야 하면서 박대령을 추천했고 진급이 되었다는 뒷소문이었다. 박대령이 춘장으로 성급하여 별을 달고 돌아오자 별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 라는 것이 여사의 소감이었다. 여사는 남편의 진급을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찾아오게 될 기회가 조금 늦게 도착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떠들썩하게 잔치를 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전처럼 아침이 되면 한 잔의 아침 커피를 더욱 정성껏 끓여서 대접하였을 뿐이었다. 박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였어도 고사북동 389번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한 달 후 12월 25일에 박 준장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미 육군 포병학교 유학생으로 선발돼 육군본부의 전출 명령을 받았다. 박 준장은 고사북동으로 돌아왔다. 여사로서는 즐거운 일이 연달아 일어난 셈이었다. 이제 미국 유학을 잠시 가게 되는 거죠. 오클라호마로요. 이렇게 이승만 정권에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을 그 미국 측에 꾸준히 요청을 해서 계속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교육 하나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6.25 전에는 글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글을 읽는 사람은 한 20%, 25%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75%는 문맹이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역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동양인으로서는 미국의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예를 들어서 한 6, 7년 만에 마친 동양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국부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예. 물론 그분도 과도 있었지만은 공이 실현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우리가 국부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에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공을 인정해야 됩니다. 박 준장은 모처럼의 여가를 가져 아내와 함께 근혜양을 데리고 시내로 나왔다. 수복 후 처음으로 맞는 성탄절. 그러니까 1953년 이제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상가는 예처럼 흥청거리지는 않았으나 그런대로 밝고 화려했다. 미국으로 떠날 날을 앞둔 박 준장에게는 아쉬운 밤이었다. 그런 심정은 유교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라도 드시고 들어가세요. 유교사는 남편에게 양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그러지 앞장서서 걸어가는 박 준장의 뒤를 따라가며 좌우를 두리번거렸으나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부서진 건물들이 여기저기 잔해를 드러낸 종로 거리에 양식집이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종로 2가 화신 근처의 골목 입구에서 발을 멈춘 박 준장은 유교사를 돌아보며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다. 그러자 음식점 상호보다 산나물 정식이라고 써붙인 종이 쪽지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 어두침침해 보이는 음식점으로 박 준장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순간 유교사는 남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산나물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박 준장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리로 찾아온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경수에 대한 그 사랑은 참으로 또 유경수가 그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영혼을 다하는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세강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많이 변하죠. 그 이후에 유경수만 죽지 않았더라면 과연 박정희가 계속 긴급처치 1호, 2호, 3호, 4호를 계속하면서 야당과 대립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또 고집스럽게 이렇게 갔을까? 그야말로 청와대 야당이라는 유경수가 살아있었더라면 박정희는
또 다른 박정희가 됐겠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 여사는 손을 잡고 가던 근혜양을 내려다 보았다. 새해가 되면 만 2살이 되는 근혜양은 엄마를 쳐다보며 방긋 웃어 보였다.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것만이 신기하고 즐거웠던 것이다. 여사는 근혜양을 직경하고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부터 여사는 남편의 여행 준비에 바빴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여행이라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았으나 여사는 거의 완벽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복과 야전복의 단추를 떼내고 하나하나 야무지게 달았다. 내의와 양말 그리고 손수건까지 깨끗하게 챙겼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편과 헤어져 있게 될 6개월간의 정성을 한꺼번에 다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 해도 저물고 새해가 되었다. 박준장은 떠나 있을 동안의 가족들의 생계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썼다. 1954년 1월 17일 열차편으로 박준장은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다. 대구 동촌 비행장에서 비행기로 도쿄를 거쳐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여사는 근혜양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나갔다. 차는 밤 9시 발 급행 13열차였다. 입장권을 사들고 여사는 열차 안까지 따라갔다. 근혜양은 아버지가 해외로 떠나는 것도 모르고 재롱만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볼에 뽀뽀해주고 엄마에게 뭐라고 제잘거렸다. 이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근혜양의 재롱으로 박준장 내외는 얼버무릴 수가 있었다. 출발 시간이 임박했다. 수고가 많겠소.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여사는 그 말 외에 달리 부탁할 말이 없었다. 열차에서 내린 여사는 남편이 앉아있는 차창 밖에 서 있었다. 신호가 울렸다. 차가 움직이자 빠이빠이 근혜양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사는 열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안녕히 다녀오세요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고 있었다. 열차가 완전히 멀어지자 여사는 발길을 돌렸다. 갑자기 온 천지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몸 안에 자라고 있는 또 하나의 뜨거운 생명의 태동을 느끼며 여사는 근혜양의 손을 잡고 서울역 플랫폼의 어두침침한 층계를 오르고 있었다. 아마 근혜양의 이제 동생 근령량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다음은 기다림의 그 세월이란 제목입니다. 박준장이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고사복동의 생활은 이렇다 할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유교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배워야 한다는 다부진 각오로 남편이 장성으로 진급하였으면 자신도 대령 부인에서 장성 부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성 부인으로서의 교양을 갖추기 위하여 배워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혔다. 남편이 도지사가 되면 아내도 도지사 부인이 되어야 하고 남편이 장관이 되면 아내도 장관 부인이 되어야 한다. 훗날 여사가 양지의 회원들에게 일러준 말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은 저희도 군대 다닐 때 그랬잖아요. 우리 연대장이 대령이다. 그럼 부인도 대령이다. 그럼 뭐하는 대령이냐? 권력이 대령이죠. 예. 그냥 부하들에게 와서 군에서 그냥 자기 부하처럼 막 다루고, 예. 집차도 막 타고, 심부름도 시키고, 김장한다고 막 불러서, 예? 다 김장시키고, 그 부인들까지 말이죠. 그런 권력을 누리는 거죠. 장군이 되면 더 하고요. 장관은 또 장관 부인들이 그러고. 지금 저 도지사인데, 도지사 부인이라고, 예? 쇠고기 사와라. 뭐 카드 가지고, 뭐 법인 카드를 이렇게 끊어라. 점심시간에 결제해 줘라. 무슨 약 사와라. 처방전 받아와라.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의 권력을 자기가 마치 장군이나 대령이나 도지사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교사의 철학은 맞죠. 남편이 도지사 장관이면 도지사 장관의 부인의 품위와 자격을 갖춰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남편이 지도자가 되면 그 부인도 집사람도 거기에 맞게끔 교양을 쌓고 그 다음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지도자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훗날 여사가 양지의 회원들에게 일러준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지위에 어울릴 만큼의 교양을 아내도 쌓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와 같은 여사의 주장은 자신이 실천해온 경험을 통하여 소신있게 타일러주던 말이었다. 말은 그렇지만 이 시절의 유교사로서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생활 속에서 틈을 내어 배운다는 것이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필요한 서적을 구하는 일도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이국만리 객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며 남다른 노력을 계속하였다. 유교사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신문 스크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처녀 시절에 신문 스크랩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다. 옥천여 중에서 교편을 잡을 때의 일이었다. 교재가 변변치 않던 당시의 유교사는 신문 가정란에 소개되는 새로운 지식을 오려 모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곤 했던 것이다. 예. 배화여고를 끝내고 옥천에 가서 그 중학교 선생을 할 때도 배화여고를 끝내고 가서 옥천여 중에 선생을 할 때도 벌써 그때부터 신문 스크랩을 하고 하던 이런 버릇이 있네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예. 여러분도 듣다 보면 좀 지치죠? 겨울이니까 따뜻한 생강차 한잔 하시고요. 그래도 커피도 한 모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정은 다들 잘들 샜습니까? 예, 이번 구정은 막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못하고, 그죠? 더 안타까운 건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의 10%에서 15%가 65세 이상의 지금 노인들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치료시설에 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치료시설에. 요양병원이죠. 이게 가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만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손 한 번 못 잡고 돌아서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나게 해줘야지. 이젠 백신도 지금 3차 부스터샷 맞으면 모든 그 코로나가 없어질 것처럼 외쳐놓고 85% 이상이 지금 부스터샷을 다 맞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이제 내일 떠날지 한 달 뒤에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손자나 갔는데 그 손도 못 잡게 하고 말이죠. 그분들도 부스터샷 다 맞았잖아요. 이 뭔가 우리의 이 백신 정책, 코로나 정책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의 완전히 정을 끊는, 말살시키는 이런 세월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면 유견사는 신문을 펼쳐들고 정성껏 읽었다. 기사 중에 남편과 자신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가위로 오려냈다. 저녁이 되어 그네양이 잠이 들면 오려낸 기사를 다시 정독하여 남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따로 모아 미국으로 보내는 편지 속에 동봉하고, 남편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을 모아서 미국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죠. 국내 상황을 다. 그러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를 만드는 건 여자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고요. 이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야 된다. 예, 그 남편을 만들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정말 여인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이 PD한테 하면 여자친구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윙윙거리는 거 보니까. 예, 녹음 때문에 지금 끊었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좀 궁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야죠. 남자를 만드는 건 여자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제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오려붙였다.
기사 중 새로운 수려나 애매한 대목은 뽑아내어 익히도록 하였다. 이 공부하는 자세가 남다른 거죠. 앞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이야말로 여사의 가장 보람차고도 중요한 일과였다. 여사는 편지를 통하여 매일같이 일어났던 가정사나 근혜양의 성장 상태나 재롱이나 혹은 이 참 독특합니다. 이 근혜양의 성장 상태나 재롱이나 혹은 한국 사회 형편이나 자신의 소감을 보고서라도 쓰듯 사연을 적어 사흘에 한 번씩 미국으로 띄웠다. 편지를 쓰는 것으로 여사는 비록 박준장과는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여사의 모든 생활의 이면에는 남편의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엇을 하든 여사의 생활은 남편의 애정으로 귀일되었다. 하나로 무엇을 하든 여사의 생활은 남편의 애정,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죠. 이것은 여사의 생활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 후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생활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해 1954년 봄입니다. 이제는 여사는 조그만 앞들에 채소밭을 일구었다. 흙을 파헤치고 상치 씨앗을 사다가 뿌려놓았다. 조그만 채소밭도 푸릇푸릇 모양을 갖추어 갔다. 잡초를 뽑고 팥을 메고 물을 뿌려주며 정성을 가꾸었다. 박준장이 귀국할 때쯤이면 식탁에 싱싱한 채소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던 것이다. 외출을 통하지 않는 여사였지만 박준장에게 편지를 붙이는 일 하나만의 용건으로 여사는 사흘에 한 번씩 중앙우체국에 갔었다. 남편 곁에 보다 가까이 간다는 심정이었을지 모른다. 나는 가끔 여러 가지 일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비교적 가정이라면 마음을 쓸 수 있었던 청와대 이전의 생활을 회상해 보게 되지요. 그때는 그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무척 그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그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닷새가 멀다고 보내주시는 편지를 받고 나는 꼭 사흘 만에 한 번 일기 쓰는 식의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그분을 기다리며 깊은 밤에 혼자서 일기를 써나가듯 그분에게 긴 편지를 쓰고 있으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잊어버린 채 한 가정주부가 가지는 소박한 행복감을 마음 가득히 갖곤 했었지요. 미국서 돌아오셨을 때 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를 전부 받으신 순서대로 스크랩에서 가져오신 것을 보고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대단한 부부입니다. 이거는 73년 1월에 주부 생활에 실렸네요. 이것이 청와대 시절 여성잡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유교사가 직접 수리한 말이다. 1954년 4월 25일 포트실의 일요일 고국을 떠나온 지 3개월 고향 산천에 백설이 분분하고 찬바람이 살을 에잇 하던 날 대구 공항을 떠나는데 벌써 초하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이제 포트실 얘기입니다. 포트실은 봄, 여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고장이다.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봄이었다. 어떤 날은 일기가 온화하여 땀을 흘릴 정도의 기온을 보였다가 불과 몇 시간 내에 돌변하여 음동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4월 20일경부터는 훈훈한 훈풍이 넘실넘실 나뭇가지를 스치며 분명히 초하의 면목을 갖추었다. 서늘한 나무 그늘이 거하고 신선한 경치를 만들어서 산책하는 이의 발길을 상쾌하게 한다. 영수와 그네를 생각하며 한적한 숙사에서 향수에 잠겨본다. 기숙사에서 향수에 잠겨본다 이 얘기입니다. 1954년 6월 2일 포트실을 출발, 귀국기에 오르다. 1954년 6월 11일 10시 30분 캠프 출발, 그리고 12시 30분 시애틀항 도착, 그리고 오후 3시 30분 제너럴
포포로 출범. 102호실 배를 타고 이제 아마 귀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54년 6월 14일 일전에 타코마에서 보낸 편지가 영수의 손에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번잡한 서울 한 모퉁이에서 내가 돌아올 날만을 고대하고 있을 영수. 인천 부두에서 기다릴 영수의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그네를 안고 그네야 아빠 오셨네 하고 웃으면서 나를 반겨 맞아줄 영수의 모습. 나의 의진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맑은 마음의 우물이 샘솟는 나의 집이거늘 없는 것이 무엇이라.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불은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희보가 기다리고 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무엇이든 관계할 것이 없다. 다만 영수와 내가 부모로서 최선의 성과 애정으로 육성하여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 이것만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러면 무엇으로 할까? 남아일 때는 태평양 상에서 본 구름과 같은 기운을 상징시켜 구름 문자를 넣을까? 시운, 수운, 일운, 일훈. 여아일 때는 근숙, 운숙, 근정이, 근랑이, 운이. 영수와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지. 결정권은 영수에게 이임하자. 1954년 6월 26일 흐림 6시 30분의 기상. 갑판에 나간 적 우편 해상멀리 제주도가 보인다. 배를 타고 이제 귀국하는 겁니다. 5개월 만에 보는 조국의 강산, 강계무량하다. 명조 7시에, 내일 아침이란 뜻이죠. 명조 7시에 인천항에 도착 예정이다. 오늘은 우측으로 한국 반도가 보이려니 하고 갑판에 나섰으나 망망한 황해 바다뿐 간혹 작은 섬이 보인다. 육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 항행하고 있는 위치를 추측하기 어렵다. 내일 아침이면 그리웠던 조국 강토에 제1보를 디디게 된 기쁨. 부두에 마중 나온 사랑하는 처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선실에서의 마지막 잠을 재촉한다. 이거는 제너럴 포포 배 안에서 쓴 선상일기입니다. 이제 조금 진행을 몇 장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줄거리가 되는 거기에서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은 좀 긴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빠르게 읽어가면서 또 졸리시는 분은 이제는 더 듣다가 자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일어나시면 계속 소설 같은 이야기가 돼서 또 팩트, 진실 그 자체고요. 그래서 구독과 이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나 이지락 대표나 우리 이상수 PD에게도 또 힘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예, 요 읽어가는 그 유경수 여사의 또 얘기가 끝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유경수의 흔적을 찾아서 브이로그, 예? 브이로그 또 그 풍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브이로그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6월 26일 박준장이 해상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하여 잠을 설치며 마음이 설레이고 있을 무렵 고사북동에서는 분만 예정일이 오늘 내일이 무거운 몸으로 여사가 집안을 치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다음날 드디어 남편이 돌아오는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다. 고사북동 집은 여느 날보다 이른 새벽부터 가족들이 일어나 집안이 들떠 있었다. 박정희 이제 그 준장이 돌아오니까요. 이모가 머리 곱게 빗겨줄게. 그네양을 앉혀놓고 예수 이모가 머리를 빗겨주며 일러주었다. 그네양은 아버지가 오시는 이 각별한 날을 위해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교사가 돌아보며 동생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네 데리고 나 대신 내가 다녀와야 할까 보다. 만삭의 몸으로 차를 타는 일이 유교사는 불안했던 것이다.
어머머, 언니 대신 다른 사람이 나가봐. 형부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게. 그래? 그렇고 말고 그렇겠지. 금방 유교사의 마음이 변했다. 여사는 남편이 귀국하게 되면 마중 나갈 때 입으려고 미리 마련해둔 통이 늘은 원핏으로 갈아입었다. 6번에서 차가 왔다. 엄마가 지어준 분홍색 점박이 무늬옷을 입고 이경영 여사가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네 양은 이모의 손을 잡고 깡총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이경영 여사가 아니고 유교 여사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그네 양은 이모의 손을 잡고 깡총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예수 이모가 곱슬곱슬 볶아서 치켜 올려 빗겨준 머리 모양이 깜찍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집차는 포장이 되지 않은 경인가도를 달렸다. 이게 1954년인데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한 70년 전인데요. 이 경인가도가 비포장이었습니다. 여사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거북한 몸을 추스르느라고 애를 썼다. 그네 양을 손을 꼭 쥐고 괴로움을 참았다. 27일 오전 10시 드디어 제너럴 포포호의 육중한 선체가 인천항에 닷을 내렸다. 마중 나온 유교사의 시야 속에 연락장교가 탄 통선이 하얗게 수맥을 남기며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었고 박장군을 비롯한 유학 같은 고급 장교를 태운 통선이 되돌아왔다. 정복 차림의 박장군이 가족 앞에 나타났다. 씩 웃는 낯익은 미소가 실로 오랜만에 유교사에게로 다가왔다. 남편을 쳐다보는 여사의 눈, 헤어졌던 다정한 부분만이 제때 볼 수 있는 정감 어린 그 눈. 당시의 정경을 박장군은 훗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천 부두에 도착하니 영수가 만삭이 된 몸으로 그네를 데리고 마중 나와 있었다. 영수의 활짝 웃으면서 반가이 맞아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네는 아빠를 6개월 만에 만났으나 얼굴을 잊어버리고 낯이 슬어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뒤로 돌아가며 아빠가 안아주겠다 해도 피하기만 했다. 귀국하자마자 박준장은 6월 21일부로 제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강원도 화천 소토고 머리에 부임하였고 곧이어 10월 18일 광주 포병학교 교장으로 전보되었다. 이때는 그냥 걸핏하면 이게 전보 발령입니다. 군인들은. 윗사람들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사북동 생활을 마무리 짓기 전에 여사의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를 엮어보도록 한다. 먼저 근해양에 관한 것. 박준장이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 일이었다. 박준장은 한 달에 한두 번 일선에서 돌아오면 근해양의 재롱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였다. 어린 아기를 다루어 본 일이 드문 박준장은 근해양을 곧잘 울리곤 했다. 한 번은 일선에서 돌아오자마자 근해양을 을사안고 번쩍 들어 극구로 치켜 세웠다. 오랜만에 기다렸던 아빠가 오셔서 반갑다고 달려갔던 근해양은 기겁을 하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여사가 놀라서 아기를 받아 안았으나 근해양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근해야, 아버지가 귀엽다고 그러시는 거야. 박준장은 좀 쑥스러운 얼굴로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근해양이 하자는 대로 온갖 신용을 다해 주었다. 말도 태워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엄격한 박장군에게서는 미처 남이 깨닫지 못하던 자애롭고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일면이었다. 어머니도 근해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군색한 생활 속에서도 남편의 월급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근해양의 간식비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이었다. 여사는 빵이나 과자를 손수 구워 먹이고 비스킷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과 낮 사이,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주었다. 근해양에게 돈을 쥐어주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며 그러므로 가게로 나가 군것질을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간식을 줄 때도 시간과 분량을 엄격하게 지켰다. 하루는 이웃 부인네가 근해양 또래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사의 집에 놀러왔다. 10시가 될락말락한 오전이었다. 엄마 과자, 근해양이 벽장을 손가락질하며 조르는 것이었다.
여사가 웃으며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한 컵 따라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와서 그네양 앞에 놓아주었다.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음식을 손에 들고 나눠주는 일이 없는 것이 여사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벽장문을 열어 비스킷 봉지를 꺼냈다. 그것을 과자 그릇에 담아 손님 앞에 내놓고 그네양에게는 2개만 주는 것이었다. 그네양은 우유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자 더 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이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이었다. 이웃 여인에게는 그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주는 것만 딱 먹고 이제 버릇이 완전히 든 거죠. 예, 주는 것만 딱 먹고 더 달라고 그러지 않고 내 먹을 건 먹었다 하고 그냥 나가 뛰어노는 거죠. 유경수 여사의 이제 교육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거의 아기는 신통하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처럼 더 달라지도 않고 나가 놀지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걸요. 여사의 대답이었다. 위에서 여사가 이 고사복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말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박장군과의 부부로서의 애정이 무르익고 심화된 정신적인 면일 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행복한 시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당시의 장성에 대한 대우가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청렴한 박장군의 가정에 부수입이 있을 리 없었다. 남편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집안에 없었다. 남편조차 없는 집안에서 어렵고 옹색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사의 생활은 그야말로 씻은 듯이 청빈한 생활 그것이었다. 다음은 일요일의 탁구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낭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듣기에 제일 좋은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제 이지락 대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은 넘지 않는다. 그래서 1시간 한 15분 정도 1시간 한 15분 정도 내외로 되도록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경수 여사가 탁구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를 이제 서로 이제 박정희 이제 준장이죠. 서로 탁구도 치고 그런 이제 행복한 그 순간들. 이 광주 생활에서 특히 더 이런 탁구대 광주에 가니까 탁구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일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유경수 여사 낭독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요일의 탁구대부터 6편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가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취합도 하고 댓글도 좀 보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유경수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여사 뮤지컬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여사를 또 뮤지컬로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꼭 무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